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강도 15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6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피라는 의미의 혈부인데요. 혈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여럿을 나타내는 중, 그리고 그 자신 피를 나타내는 혈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벌레라는 충자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수를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벌레라는 의미의 회자가 되겠습니다. 충자는 회부 3개를 모아서 충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벌이라는 의미의 봉자, 그리고 밀랍이라는 의미의 납자 등이 벌레 회자를 부수로 취하는 대표적인 한자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자는 바로 중, 무리라는 중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라는 것은 여럿을 뜻합니다. 그래서 꼭 이 중이 주로 이제 그 한국어에서는 사람에 주로 쓰이긴 하지만 반드시 사람에만 쓰이는 거는 아니고 뭐 동물에도 쓰일 수 있고 또 이제 그 뭐 식물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굳이 쓴다면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주로 이제 사람한테 쓴다라고 하는 점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실제 그 인쇄용으로 쓸 때는 직선 구조로 이제 그 쓰지만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는 구조죠. 그러나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곡선 구조로 쓰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역시 이 부분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무리라는 의미의 중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대중,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고 국민을 뜻할 수도 있고 시민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대중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은 다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은 보다 추상적인 거고, 대중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구분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 안전 문제 때문에 갖가지 제도들이 생기죠. 이때 쓰는 용어는 대중보다는 다중에 더 가까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럿은 여럿인데 이게 개개인을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대상으로 볼 때 공중이라는 말을 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중은 특별한 체계 없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다중과 군중은 상당히 그 의미상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중은 주로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보다는 그 모여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비하기 위한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많이 쓰이는 데 반해서 군중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포커스한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중과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 너무 많은 숫자로 그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물량적인 측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그 6.25 때 우리가 일사후퇴라는 그 51년도 1월 달에 그 기점이 새로 생기는데,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중공군이,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죠. 중공군이 때로 몰려와서 어 이제 그 전선에 투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연합군 유엔 연합군 쪽에서 아무리 좋은 무기와 좋은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 병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그런 상태를 우리가 중과부적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 대중이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통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 열차 또는 특히 전철, 그 다음에 버스, 택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대중적이라고 하면 어, 일반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하는 생각이나 또는 어떤 그 삶의 방식 또는 어떤 유행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중구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가 입이란 뜻이죠. 입이 여러 개가 있어서 마구 얘기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뜻이 합치가 안 돼서 어찌할 바를 모를 상황을 얘기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면 불교에서 일반 사람을 얘기합니다. 청중은 특히 이제 연설이라든지 또는 그 강의를 듣는 대상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 과자가 되겠는데요. 지나치다라는 의미의 과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과자는 지나치다라는 의미에서 확대돼서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나치다라는 의미로 쓰는 과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는 이제 그 시간적으로 지나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물리적으로 어떤 지역을 지나가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좀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무엇인가 잘못, 그러니까 그 적정치 않고 너무 많은 거니까 잘못을 저지르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그거는 시간적으로 현재 이전을 얘기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과정, 그러면 어떤 절차나 또는 그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통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통과하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거기를 지나치지 않고 건너뛰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과하다, 기준치를 넘어서다 라는 뜻입니다. 기준치를 넘어선 것이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과예요. 그러니까 친절이 과하다라는 말은 그 친절이 지나쳐서 뭐 더 좋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 자칫 간섭이 되는 것처럼 느낀다. 친절을 친절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간섭하는 것처럼 느낀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치를 넘어선 건데, 그 기준치를 넘어섬으로써 상대방한테 불편을 끼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내포한다. 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가치 중립입니다. 좋다 나쁘다하고는 관계없이 기준 리미테이션을 제한점을 넘어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가 제한 속도다. 그런데 100km까지는 상관이 없죠. 근데 101km가 되는 순간 속도 초과가 되는 거죠. 간과라고 하는 것은 챙겨야 될 부분을 챙기지 않고 넘기다, 그런 뜻입니다. 간과는 묵과하고 비슷한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묵과는 알고도 눈 감아주는 거죠. 근데 이 간과가 그 묵과라는 의미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간과하다라고 하면 일부러 넘어간 건 아니고 실수하거나 또는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서 넘어간 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하지 않다는 거죠. 불이니까. 그러니까 적정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적정하다는 의미보다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로 조금 너무 그 기대보다는 좀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과오도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실과 과오는 쓰임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실은 주로 법적이라든지 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를 주로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과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정도 사람이라면 적절히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오점을 남겼다라는 뜻으로 그 경력상 그 안 좋은 그런 뭐라고 할까, 어떤 과오를 착오를 남겼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사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해를 촉구하는 그러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자는 대자가 되겠는데요. 대신하다 라는 의미의 대자가 되겠고요. 또한 이 대자는 마디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는 의미로 대라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대는 대신하다, 또 바꾸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왔다 갔다 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다 그런 뜻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지점에서 특정 지점까지의 한 그 텀을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주체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일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이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대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내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옆 동료한테 부탁해서 그 근무 순번을 바꿔가지고 그 동료가 대신 근무하다, 이런 때 대신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대체하다는 객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맞아요. 내가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그 기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6월 1일부터 그 기말 시험이 시작되는데 하필이면 6월 1일부터 무슨 피치 못할 행사가 있었어요. 뭐
결혼식이 있을 수도 있고 장례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그 정규 기말 시험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뭐 레포트로 대신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양해를 얻었다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교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 여기서 꼭 사람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어, 어쨌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볼 때 두 사람 이상이 특정한 조건에 맞게 서로 근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상태를 교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은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 사람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한 사람은 밤 10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이런 식으로 3교대로 근무를 하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교대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대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의사를 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꼭 그 법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단체나 또는 어떤 사업,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끌고 가는 사람을 대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이제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쭉 흘러가는데 특정 지점을 이렇게 끊을 때 어떤 그 이 기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그 이 사회 흐름이 이 기준에 맞는 시기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시대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를 들어서 뭐 100년 단위로 시대를 자른다든지 1000년 단위로 자른다든지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산업의 메인이 농업이었을 때는 농경 시대, 그리고 이제 공장 시설이 전체적인 산업의 주축을 이루었을 때는 뭐 산업 시대,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할 수도 있는 거죠. 현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오늘 전체적인 사회의 맥락으로 볼 때 거기에 맞는 그 시기를 소급해서 현대라고, 언제부터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현대는 어차피 시대 구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시대 구분은 다양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정치 체제를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산업 체제를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또는 철학적 측면에서도 구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점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대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서비스 또는 물건 또는 어떤 기회, 그런 어떤 무엇인가를 내가 얻었을 때 그 얻는 것에 비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가는 통상적으로 금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책을 맡을 수 있을 때까지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세대 그러면 30년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한 순서대로 쭉 기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역사의 기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연대기적 기술은 기본인 거죠. 대사라고 하면 이 신진대사의 약자죠. 실제는 신진대사가 원래 말이죠.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음식물을 섭취해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동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각종 화학적 작용을 하고 또 체내에서 이제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그 불순물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 이런 과정들을 대사, 이제 원래 말은 신진대사죠 라고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한 개의 참고 부수 그리고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